자, 수업 시작합시다. 오늘은 HTTP 1.1에 대해서 배울 거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TCP를 주로 썼다면, 오늘 주로 얘기하는 HTTP는 대부분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지원을 하는 라이브러리를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브라우저에 있는 엔진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운영체제 안에 또 HTTP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HTTP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이제 월드와이드 웹을 인터넷으로 좀 혼용하고 있는데, 그 월드와이드 웹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설문조사를 해보니 이제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이나 이제 컴넷이나 뭐 이런 걸 안 들었었던 사람들, 또 특히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이면은 개론 수업이 최근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개론적인 부분에서 없었던 것 같아서 오늘은 HTTP 1.1 강의 노트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보는 건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1학년 2학기 소프트웨어 융합 개론에서 그 네트워크에 대한 기초 상식을 설명하는 챕터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한 7, 8장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인터넷과 월드와이드 웹의 역사를 조금 간단하게 언급하려고 해요. 우리가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이나 소프트웨어 융합 개론 수업을 들으면 이제 인터넷의 역사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듣게 되는데, 그냥 상식선에서 안 들었던 사람들도 한번 들어보고, 들었던 사람이라 그러면 이제 복습할 겸 한번 우리가 정립을 해줘.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인터넷과 월드와이드 웹은 뭐 일반인은 혼용해서 얘기할지 모르지만 기술적으로 분명히 다른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될 거예요. 통상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인터넷을 고유명사로 우리가 지칭을 한다면, 인터넷은 분명히 만든 사람들하고 만든 시기가 있어요. 지금 보는 그림에서 이제 알파넷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부르는 인터넷, 네트워크들을 연결한다라는 이 인터넷은 미 국방부가 이제 펀드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시작이 됐죠. 당시 보는 것과 같이 UCLA를 비롯한 유타대 해서 이제 미국의 서부 쪽으로 4개의 대학이 보는 것과 같이 대학 네트워크들을 이제 연결했었고, 이게 1969년에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1970년에 동부에 있는 대학들이 이제 포함을 해서 미 국토를 이제 횡단하는 그런 네트워크로 이제 대학들이 연결을 했고, 1972년에 이것이 급속도로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중부를 포함한 동서부의 많은 대학들이 이제 포함이 돼요. 1970년대 후반이 되면은 더 많은 대학과 연구기관, 정부 조직들이 연결이 되죠. 말 그대로 미국에 있는 네트워크들을 이제 연결을 했고요. 중요한 건 이 네트워크들을 연결하기 위한 물리적인 케이블 같은 것이나 아니면은 그 위에 올라가는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당시 미국에서 이 인터넷을 설계할 때의 근본 철학은 단어 하나로 우리가 쓴다 그러면 이제 survivability, 생존성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생존성이라는 것이 갑자기 대두되니까 좀 당황할지 모르겠는데, 당시 미 본토가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걱정으로 떠올랐고, 따라서 미 국방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본토가 공격을 받더라도 그 네트워크들이 여기저기 막 폭격을 받아서 장비가 박살이 나고 줄이 끊어지는 상황에서도 어떠한 식으로든 전략 정보들이 공유되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우리가 뭐 인터넷 하면 떠오르는 뭐 넷플릭스,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 스트리밍, 뭐 게임, 뭐 이런 게 아니었고요. 군사명령 같이 소량의 데이터죠. 그것이 서바이벌리티, 어떠한 악조건 안에서도 전달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뭐 멀티미디어를 실어 나를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인터넷이 이제 현재 네트워크를 연결한다라는 개념에서 보면 지금과 같은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어요. 얼핏 보면 무슨 뭐 세포 그림 같은데 이게 전 세계의 주요 지점들, 도시들을 연결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밀집도가 높으면 여기는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여기저기서 크로스로 많이 지나가는 지점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네트워크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스가 이제 인터넷의 시작이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탄생한 통신 프로토콜이 우리가 첫 번째 수업에서 배웠던 이제 CSMA 기반의 이더넷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볼 일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PC방 가면 전용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기술적으로 E1, T1이라는 테크놀로지였는데 전화선보다 조금 더 좋아진 그래서 한 1.5메가에서 2메가 비트 퍼 세컨드를 제공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광랜에 의해서 사라졌죠. 그래서 당시 이더넷 테크놀로지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IP 그 위에 이제 TCP하고 UDP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건 기술적으로 CSMA, CD 기반의 이더넷을 레이어 1, 2로 깔고 그 위에 이제 레이어 3가 IP, 그 다음에 레이어 4가 TCP, UDP를 쓰는 그런 네트워크들이에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컴퓨터들을 선으로 연결하고 그 선들이 다시 한번 또 연결이 되는 네트워크를 연결한 네트워크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에 붙는 것들을 주로 이 컴퓨터를 지칭을 했고 소프트웨어보다는 컴퓨터를 많이 지칭을 했어요. 그래서 간헐적인 데이터가 주고받아 줬고 뭐 이 당시 월드와이드웹 이전에 이런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이 뭐냐 부르면 이메일이 아마도 우리 월드와이드웹 도입 이전에 인터넷을 사용한 가장 큰 중요한 서비스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인 경우에도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이렇게 대학들을 인터넷으로 연결을 했고 우리나라의 대학들도 1990년대 중반이 되면 대부분 인터넷에 연결이 돼요. 그 당시에 이제 그걸 통해서 이메일을 주고받았고요. 이메일을 보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서바이벌리티 기반이고 전송 속도라든지 뭐 이런 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메일이 상당히 느리게 갈 수도 있고 가끔 이메일이 안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해서 이메일을 잘 받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제 있었죠. 결국은 앞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터넷이라는 고유 명사를 얘기한다면 결국 우리는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앞서에서 얘기했던 미국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안정성, 폴트 털러런트, 즉 장애 시에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인터넷이라고 했어요. 결국 레가시라고 부르죠. 이런 인터넷이 남긴 자산은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의 수업에서 주로 많이 언급했었던 TCP/IP 그리고 이더넷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결국 이제 상업적인 목적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상업적인 목적은 강하지 않았고 주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연결을 해서 정보가 오고 가게 하거나 아니면은 대학과 연구소, 공공기관에서 통상 이메일이나 파일 전송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목적이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첨부 파일을 넣어서 보낼 수는 있지만 사실상의 주된 정보 교환 그 매체는 텍스트였죠. 글자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이것이 결국은 TCP/IP를 사용할 때에 어떤 장치들에 의해서 컴퓨터들과 줄을 연결할 수 있느냐? 라우터. 그래서 우리가 OSI 7 레이어에서 네트워크 레이어 설명할 때 3계층까지 지원을 하는 장비인 라우터들을 통해 IP 프로토콜로 만들어진 IP 메시지가 커넥션 리스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걸 라우터예요, 라우터. 따라서 교수님마다 좀 성향이 다르신데 통상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을 들어갔을 때 IP를 우구장창 가리키는 교수님이 있죠.
항상 라우터 기반으로 연구를 많이 하거나 이제 뭔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교수님 같은 경우엔 이동통신이다 보니 뭐 이동통신 언급을 일부 하는 거고, 사실상 또 라우터 기반으로 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최근에 제로 메시지 큐나 뭐 이후에 등장할 HTTP도 있지만 새로운 소프트웨어들이 나오다 보니 그런 것들을 주로 언급하는 또 다른 교수님들이 나오는지라, 그래서 교수님마다도 본인의 연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가리키는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이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예요. 일단 전통적으로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교수님들은 결국은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이 이제 IP를 중심으로 한 TCP, UDP, IP 수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것이 이제 시간이 바뀌면서 인터넷이 엉뚱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을 해요. 1969년에 이제 ARPANET이 시작을 했고, 여기서 이제 TCP, IP, 뭐 파일 전송, FTP, 이메일이 나왔고, 이더넷이 나와서 좀 더 확산이 되고 80년대, 90년대 들으면서 전 세계에서 이제 수많은 기업과 대학과 연구소와 국가들이 이제 연결이 된 건데, 그 연결된 토양 위에 결국 이제 돈 냄새가 풍기는 거죠. 돈 냄새. 그래서 수많은 회사들이 생겨나기도 했고 없어지기도 했어요. 없어진 기업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회사 넷스케이프. 가장 제대로 된 최초의 인터넷 브라우저였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야후는 우리나라에 진출했다가 철수했죠. 네이버 같은 회사예요. 하지만 역사상으로 봤을 때에는 구글보다 훨씬 이전에 나왔었던 선도적인 기업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고, 당시에 이제 아마존이 나왔었는데 아마존은 아직도 이제 최강의 회사로 남아 있죠. 뭐 비운 속에 사라진 라이코스라는 업체도 이제 네이버 같은 회사였고, 뭐 이베이 아직 살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중에는 웹브라우저를 버추얼 머신 같은 거를 수행하게 한 후 따라서 하드웨어하고 상관없이 동작하는 언어 자바가 또 1990년대 중후반에 당시 선사, 현재는 오라클사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죠. 뭐 아메리카 온라인 이런 것들은 아직도 있는 회사지만 굉장히 작아졌고, 90년대 말 결국 이제 구글이 나옵니다. 구글은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제 수학과 소프트웨어가 강했죠. 결국 이제 검색 엔진인데 전 세계 정보들을 미리 인덱싱을 한 다음에 사용자가 원하면 거기서 이제 원하는 결과를 검색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구글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은, 시당초 구글 회사를 파운딩할 때 본인들이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 지금 뭐 삐까벅적한 실리콘밸리의 캠퍼스를 떠올릴지 모르겠는데, 구글 최초 사진을 찾아보면 본인들이 이렇게 피자 박스, 즉 이제 책꽂이 같은 데다가 이제 피자 박스, 실제로 피자 박스 생긴 것처럼 층층 컴퓨터를 올리는데 자신들이 만든 컴퓨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쭉 쳐지고 그런 컴퓨터가 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최초의 회사를 설립했을 때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검색 소프트웨어, 수학적 기법도 있었지만 본인들이 직접 인텔 CPU를 가지고 컴퓨터를 만드는 것과 지금도 굉장히 강하고 오픈소스의 승부수를 거는 이유지만, 당시에 그 본인들이 만든 컴퓨터 위에다가 리눅스를 완전히 본인 용도에 맞도록 라이트웨이트로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운영체제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리눅스에 대한. 결국 이제 1990년대 말에 구글이 탄생한 후 30년이 온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 얘기를 하다가 월드와이드웹 세상이 열렸다 그러면서 갑자기 익히 알고 있는 얘기들을 꺼내는데, 사실 인터넷은 알파의 달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 국방부에 의해서 펀드를 받은 곳에서 만들었지만, 월드와이드웹은 한 분의 이름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데, 팀 버너스리입니다. 이름 앞에 sir가 있어요. 귀족이죠, 귀족.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 그 영국에서 귀족 자기를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겠네. 근데 이제 그 밑에 수석 디자이너는 sir 받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이슨 청소기하고 헤어 드라이어 만드는 다이슨,
다이슨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책도 있는데 그 다이슨도 그 귀족 자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가 붙고 한글로 하면 이제 경이 붙죠. 귀족으로 이제 귀족 자기를 받았어요. 팀 버너스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영국 출신 과학자고요. 보는 것과 같이 1955년 6월 8일생으로 아직 살아 계시고요. 영국에서 했고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대학들을 좀 옮겨간 게 있고 옥스퍼드 출신이시네요. 수상 경력이 화려하죠. 인공지능상 중에 굉장히 유명한 상이 이제 투어링상, 훈장도 있고 대영 제국 훈장 이런 것도 있고요. 왕립학회. 굉장히 고루하고 시대하고 달라 보이는데 사실상 영국에서는 저런 곳에서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에게 저런 훈장을 줘요. 그리고 산업 디자인하는 사람한테도 훈장을 주고 이 팀 버너스리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 이제 월드와이드웹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에요. 이분이고요. 월드와이드웹의 아버지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웹브라우저의 핵심 기술이 무엇이냐? HTTP와 HTML. HTML이라는 것은 마크업 랭귀지인데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보여질 거냐. 그러한 이제 세션 레이어 개념의 것이죠. 따라서 문서를 만드는데 읽히는 것은 웹브라우저요. 읽혀진 후에는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글자도 크고 작고 배치가 되어 있는 이런 HTML. 그리고 이것을 웹브라우저가 실어 나르는데 사용할 오늘 우리 수업의 주제인 HTTP라는 트랜스포트 프로토콜, 사계층은 아니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입니다. OSI상으로는. 그래서 HTML과 HTTP를 최초로 개발하는 것을 주도하신 분이에요. 최초로. 실제로 이걸 기반으로 웹 서버와 그 다음에 웹 브라우저의 초기 버전이 개발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월드와이드웹의 핵심인 HTML과 HTTP는 이 팀 버너스-리에 의해서 사실은 팀 버너스-리가 주도한 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이분도 이렇게까지 상업화될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최근에 너무 돈으로만 지향하고 있는 인터넷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여론을 가지고도 계신데 아무튼 이분이 결국은 현재 월드와이드웹을 만든 아버지다라고 불리우는 분입니다. 그래서 팀 버너스-리라는 이름을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 결국은 이분이 이제 월드와이드웹을 이 시점에서 만든 거죠. HTML, HTTP 이에 기반하는 브라우저와 서버의 최초 버전을 만들고 이것이 결국 이렇게 확산이 돼서 인터넷이 서바이벌리티가 아닌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이제 가게 된 계기가 되죠. 가끔 그래서 이런 그림들 펼쳐요. 보게 되면 월드와이드웹 인덱스예요. 그래서 결국은 얼마나 많은 웹 트래픽이 있느냐, 웹 서버가 존재하느냐,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건데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인터넷을 거의 시작한 나라고요. 보는 것과 같이 항상 우리가 정보화 지수에서 밀리지가 않는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미국, 그 다음에 발전한 국가로 따지면 이제 영국과 일부 유럽 국가, 이거에 이제 동등한 레벨로 이제 우리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라든지 이제 호주와 같이 북미에 근접한 문화권의 국가들이 또 초기부터 인터넷, 월드와이드웹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수가 높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색깔이 파란색일수록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만 하더라도 지수가 이제 낮은데 이유나 아니면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충분히 구경을 했죠. 그래서 일본인 경우에 뭐 대표적으로 이제 팩스를 주고받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일본은 원래 이동통신이 굉장히 강한 국가였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동통신이 발전하면서 그에 걸맞는 유선 인터넷이 이제 발전하는 것이 좀 더뎠고 그로 인해서 좀 애로를 겪었죠. 비슷한 일이 영국에서도 있었는데 영국도 원래 굉장히 그 행정 절차가 느린 나라로 유명했고 그래서 유선이 발전하지 못하고 이동통신이 이제 유선을 추월했었는데
그 런던 올림픽이라든지 뭐 이런 일을 계기로 영국은 굉장히 그 쇄신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다음으로 그 소프트웨어 회사가 가장 많은 국가를 대라 그러면 통상 뭐 에스토니아 이런 이제 신생 국가들이 튀어나오기도 해요. 헝가리. 근데 이제 그 선진국에서는 항상 영국이 나옵니다. 영국이 있어서 영국이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강국이다라는 얘기들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핀란드가 노키아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노키아의 인력들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왔죠. 게임이나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제 유럽이 소프트웨어의 강국으로 떠오르는데 또 노키아가 한몫을 했었고.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이제 티어 2 정도가 이제 일본이 있고요. 북한은 보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회색 처리되어 있는데 낮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북한은 이동통신이 있어요. 그 이집트 회사가 들어가 가지고 이동통신을 하고 있고요. 휴대폰도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안드로이드 수정해 가지고 쓰고 있고, 그다음에 좀 뭐 아는 친구들은 알죠? 자체 운영 체제가 있어요. 그 리눅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된 걸로 이제 붉은 별이라고 있습니다. 현 김정은 체제죠. 김정은인가? 그쵸. 김정은 체제에서는 김정은이 유학 출신이기 때문에 붉은 별이 이제 맥OS하고 되게 비슷하고요. 그전에 김정일 체제에서는 윈도우즈 운영 체제하고 되게 비슷했어요. 붉은 별 그 북한 OS는 아마 합법적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글화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앵그리버드 뭐 이런 게임들도 이제 그 자체 비슷하게 이제 모사품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뭐 농담 반 진담 반. 근데 이쪽을 보면 이제 아프리카 쪽을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개론에서 종종 설명을 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소프트웨어라는 것도 좋은데 혹시 너무 돈에 치우쳐서 사는 인생이 싫으면 제3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원조를 주는 뭐 코트라라든지 이런 데 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보는 것과 같이 아프리카의 거의 전역은 거의 IT나 뭐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뭐 거의 안 되는 국가들이 많고요.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도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뭐 필리핀이라든지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잘 되어 있지만 그 외 국가들은 좀 많이 어려운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몽고라든지 이런 쪽도 신생이어서 많이 애를 먹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이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이 이동통신, 월드와이드 웹을 굉장히 열성적으로 했던 국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감하기에 현재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수준인데 거의 최고 수준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선 통신과 무선 통신이 동시에 발달하는 국가가 많지 않아요. 신생 국가인 경우에는 이 유선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이유는 이 땅을 파야 되는데 땅 파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제 인도를 포함한 신흥 국가들은 대부분 유선보다는 무선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휴대폰을 통해서 뭔가 많이 하고, 아니면 집에 무슨 장치가 있는데 이동통신에 접속을 해서 인터넷이나 넷플릭스를 보는 경우가 많지, 실제로 우리처럼 이렇게 전화 라인 들어오듯이 유선 초고속 라인이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월드와이드 인덱스를 설명을 하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그 외에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강한 국가죠. 국방력이 4위고 10위권 안에 경제력이 있고 뭐 기타 등등인데, 뭐 그런 것들은 코로나 끝나고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서 직접 몸으로 느끼면 '아, 대한민국이 대단한 국가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라떼는 아니고 팩트예요. 자, 그래서 월드 와이드 웹은 팀 버너스 리에 의해서, 월드 와이드 웹이죠. 팀 버너스 리 경에 의해서 결국은 1989년에 인벤트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분이 만든 거니까 컨셉 자체는 오래됐어요. 이렇게 화면에 뭔가 나오고 내가 뭘 누르면 추가적인 정보를 보는 행위는 굉장히 오래된 개념인데, 그걸 이제 네트워크 위에 태우고 이런 식으로 정보 교환을 한 건 처음이죠. 이분이 이제 스위스에 있는 선이라는 데가 있는데, 선은 연구소예요. 그렇다 그러면 월드와이드 웹은 왜 나왔느냐? 이분이 뭐 구글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고,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통상 주고받는 정보가 글자, 도표, 그림,
이런 것들 많이 주고받아요. 그다음에 뭐 엑셀 차트. 따라서 연구한 결과를 좀 더 쉽게 공개하고 공유하고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걸 만듭니다. 처음부터 PC에 만든 건 아니었고요. 이제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은 생판 못 봤을 그런 이제 서버와 데스크톱 컴퓨터의 중간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대학원 연구실 들어가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데스크톱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통상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거 위에서 돌아가는 개념으로 만들었고, 실제 MS 윈도우즈에서는 1995년에 윈도우즈 95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그 윈도우즈 운영체제 안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탑재됩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인터넷은, 월드 와이드 웹은 한 25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전에는 사실은 과학자들의 전유물이었다. 따라서 민간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용한 건 MS 윈도우즈의 윈도우즈 95를 기점으로 삼으니까 25년입니다. 따라서 그 전에는 MS 윈도우즈가 TCP/IP도 지원하지 않았어요. TCP/IP도 지원하지 않았고, 이 월드 와이드 웹을 위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탑재해야 돼서 MS 윈도우즈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넣으면서 TCP/IP를 기본으로 넣습니다. 그것이 꼴랑 25년쯤 됐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비슷하게 맞는 사람들 있네. 자, 그래서 결국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것은 언제 생겼고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주로 어떤 목적이었고, 기술적으로는 HTML이라고 부르는 거에 의한 형태, 그 다음에 이거를 실어 나르는 HTTP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후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월드 와이드 웹은 발전해요. 뭐 과학자들 용도보다는 보는 것과 같이 이제 현재 월드 와이드 웹은 비디오를 실어 나르는 네트워크이죠. 넷플릭스만 보더라도 오징어 게임 딱 한 군데서 만들어서 서버 위에 올려놓고 83개국으로 요이 땅 하고 보내자마자 쫙 퍼지잖아요. 결국은 이제 비디오가 이 월드 와이드 웹 전체 전 세계 트래픽의 거의 뭐 95% 이렇게 치닫고 있고요. 오디오 스트리밍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고는 하지만 그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미지들은 주로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로 웹서버부터 가지고 보는 거나 사진 찍어서 쉐어링하는 거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미지를 주로 받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메일은 일상적인 대화 도구가 되었으나 사실 이메일보다는 이제 인스턴트한 카카오톡이라든지 그런 인스턴트 메신저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터넷의 트래픽을 구성하는 주 구성 요소가 됩니다. 재미있는 건 거의 비디오하고 오디오의 거의 대부분을 HTTP로 실어 나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HTTP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1990년대 기전이라고 부르면, 1990년대 중반 이전이라고 그러면 모두가 TCP, UDP 위에서 뭔가를 만들고 주고받은 거예요. 1995년 이후, 2005년 정도 이후라면 여러분이 컴퓨터를 통해서 주고받는 거의 대부분은 HTTP를 주고받습니다. 따라서 앞서 수업에서 아주 베이직한 소켓 프로그래밍을 이해하는 건 뭐 누구나 인터넷 프로그래밍이라 그러면 소켓 프로그래밍을 생각하고 모든 언어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거니까. 제로 메시지 큐를 설명한 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거를 쓰겠어요. 따라서 그보다 훨씬 발전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게 구현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의 형태를 미리 다 내장하고 있는 제로 메시지 큐를 지난주까지 설명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다시 발전한 다시 우리가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제로 메시지 큐만 하더라도 이제 분산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고 클라이언트 서버가 기능적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얘기했으나, 다시 우리 TCP/IP 시절로 다시 생각을 돌려서 아주 전통적으로 그냥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주로 장비들, 그 장비는 주로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고 스마트폰 같은 거지. 그리고 서버 같은 데가 분명히 있는 넷플릭스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HTTP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HTTP는 다시 우리가 TCP, UDP 소켓 얘기할 때처럼 주로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애와 주로 서버 역할을 하는 애가 다시 나눠져요. 그리고 이제 제로 메시지 큐는 그 서버들 사이에서 이제 주로 통신을 하는데 주로 많이 쓰인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HTTP를 알아보기 위해 강의 노트를 원래의 강의 노트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렉처 6까지 왔고요. HTTP입니다. 여러분들이 HTTP를 3개 배울 거예요. HTTP를. 지금부터 종강까지 HTTP라고 봐도 돼요. 뒷부분에 조금 더 새로운 것이 추가될 텐데 HTTP 1.1이 여러분들이 통상 무슨 뭐 책을 사거나 아니면 프로그래밍 언어에 있는 HTTP 라이브러리가 있을 때 언급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기초적인 애예요. 그렇다 그래서 얘가 전체 인터넷 월드와이드 웹 트래픽에서 아주 극도로 많으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HTTP 1.1을 배우고 그 다음에 gRPC, 정식 명칭은 gRPC인데 사실은 구글 RPC라고 부르고 구글의 RPC, 그 다음에 HTTP2, HTTP3를 배울 건데 넷플릭스만 하더라도 강의 노트 안에 있는 화면을 관심 있으면 찾아서 보면 넷플릭스만 하더라도 현재 HTTP2를 메이저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구글의 유튜브는 HTTP3를 메이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앞선 회사들은 이미 HTTP3를 쓰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앞섰는데 구글만큼은 아닌 경우는 HTTP2를 많이 씁니다. 이도저도 아닌 가장 간단한 형태의 웹 서비스라면 HTTP 1.1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1을 설명하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HTTP 1.1은 무엇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 다음엔 문제점은 이것이며 개선하는 것이 HTTP2다. 많이 이런 데서 쓴다. 그 다음은 또 HTTP2의 문제점은 이것이고 그로 인해 HTTP3다. 이렇게 우리가 단계적으로 좀 발전을 하려고 합니다. TCP, UDP인 경우에는 별도의 설치 과정이 없었죠. 제로 메시지 큐에는 어떠한 경우든 다 설치해야 된다 그랬고요. HTTP인 경우에는 언어별로 HTTP를 지원하는 언어, 파이썬, HTTP를 지원하지 않는 언어, CC++, 이렇게 지금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따라서 강의에 파이썬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유는 파이썬은 웬만한 걸 다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HTTP2로 가면 HTTP2는 나온 지가 한 10년 된 기술이에요. 근데 그나마도 심빙이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언어들은 고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HTTP2에서는 고언어를 한번 예제로 가르칠 거고 표준이 오래 완료된 HTTP3는 아직까지 디폴트로 제공하는 언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1은 뭐 고려 시대까지는 안 가지만 이제 조선 시대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2를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3를 이제 차세대 대한민국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1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 참고로 이 1.1에 있는 그 강의 내용은 그 슬라이드의 맨 마지막으로 가면 우리가 항상 책 소개를 하고 있죠? 책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강의 노트의 맨 마지막으로 가면 이 책 오라일리 미디어의 2009년 준에 나온 책이에요. HTTP The Definitive Guide. 이 책 참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1.1을 보기에는 이 책 참 좋은 책이니까 이 책을 참조하면 되고 강의 노트에서 오늘 설명하는 대부분의 슬라이드들은 저 강의 노트에서 우리가 임차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오라일리 미디어 책 별도로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경희대학교 라이센스를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궁금하면 저 책 이북 펼쳐가지고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HTTP 1.1의 이해를 조금 하기 위한 이론적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HTTP 1.1을 통해 가지고 뭔가 개발을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도구들을 좀 설명할 겁니다. 더불어서 1.1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지 파이썬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웹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억하면 요 1.1이 여러분들 웹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그 웹 부분,
그거에 약간 이볼브드 된 버전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HTTP 1.1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 웹서버 같이 컨텐츠를 실어 나르는 용도 외에 컴퓨터하고 컴퓨터 사이에 정보를 실어 나르는 역할로 사용합니다. 컴퓨터하고 컴퓨터 사이에 정보를 실어 나르는 역할, 데이터, 패러미터 등을 실어 나른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그 뭐 표준이라고 좀 부르긴 애매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졌으며 어느 정도의 이제 형태를 갖춘 그러한 사람은 다르고 회사는 다르지만 공동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의 형태로 발전을 해요. 그것이 이제 HTTP 1.1 기반의 이제 JSON이라는 기술이 있고요. RESTful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혹은 이제 소프트웨어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뭐 SOA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대부분 요 맥락이에요. 그래서 HTTP는 HTML 파일을 실어 나르고 비디오를 실어 나르고 오디오를 실어 나르는 데에서 또다시 이제 변신을 해서 컴퓨터 사이에서 프로세스 사이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수단으로 쓰이는데 그것이 이제 JSON이나 RESTful 그러면 그것이 다 HTTP 기반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이 또 이제 HTTP2가 되면 우리가 HTTP 1.1 다음으로 HTTP2로 바로 안 가고 그 gRPC라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gRPC는 HTTP2를 기반으로 하면서 이것처럼 이제 서버나 프로세스 간의 컴퓨터 간의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로 급성장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2.0을 HTTP2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2를 잘 몰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gRPC를 1.1 다음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HTTP 우리가 이제 배우러 들어갈 거예요. HTML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HTML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웹파이썬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데서 어떤 건지 감이 있죠? CSS, 자바스크립트, HTML 이런 얘기들 우리가 여러 했어요. HTML은 결국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 파일처럼 컨텐츠가 있고 그 컨텐츠가 보여지는 형태가 일부 있는 게 이제 주로 HTML이죠. 그 CSS라는 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모양을 잡아준 거고 자바스크립트는 거기에 이제 기능까지 할 수 있는 거를 포함을 한 3종 세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런 파일들을 주로 실어 나르는 게 이제 HTTP죠. 자, 시작을 해봅시다. HTTP는 보는 것과 같이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 결국은 우리가 TCP, UDP 할 때 요구하는 자가 클라이언트요, 요구를 받는 자가 서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HTTP는 통상 여러분들이 익히 이해하는 넷플릭스나 네이버를 바로 떠올리면 돼요. 클라이언트는 통상 웹브라우저 혹은 그다음에 스마트폰, 데스크탑 노트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JSON하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인 HTTP를 이해하는 데에는 HTTP 클라이언트는 분명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스마트폰, 웹브라우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견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하죠. 그러면 이제 서버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리스폰스를 주는 것이 가장 간단한 형태의 HTTP 클라이언트하고 서버의 동작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HTTP가 보는 것과 같이 가장 간단한 프로토콜의 형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간단하다고 얘기하느냐? 리퀘스트 끝, 리스폰스 끝 두 개밖에 없어요. 주세요. 옜다 가져가거라.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것과 같이 루트 디렉토리에 index.html 파일을 주세요. 가져가거라. 여기 있다. 크기는 3150바이트다. 이게 HTTP가 심플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가져오는데 파일들이에요. 파일들. 그것이 큰 파일이든 적은 파일이든 바이트 덩어리를 가져옵니다. 통상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스태틱한 게 있고요. 하나는 다이나믹한 것이 있습니다. 스태틱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HTTP를 통해 리퀘스트를 전달하면 이걸 주세요라는 거예요. 스태틱하다는 건 뭐냐면 요청을 받기 전에 HTTP 리퀘스트가 오기 전에 이미 그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을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스태틱이에요. 리퀘스트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시점에서 뭔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있습니다. MS 워드 파일이 될 수도 있고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빨간색으로 했다는 것은 재밌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 내면은 항상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비디오 클립, 동영상 파일, 이캠퍼스를 통해서 비실시간 수업 교수님이 미리 올려놓은 영상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청을 했다 그래서 교수님이 부랴부랴 찍지 않아요. 따라서 영상 자체가 다이나믹한 내용을 보여주지만 파일 자체는 스태틱해요. 여러분이 요구하기 전에 이미 수업 영상은 이 캠퍼스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스태틱 컨텐츠가 되고요. 요청을 받으면 그 시점에 새롭게 컨텐츠를 만듭니다. 이때 요청한 사람의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정보들? 그 사람의 계좌 정보 및 그 사람이 보유한 주식을 보고 그 사람이 요청한 현재 계좌의 현재 가격을 보여주는 행위. 이런 거예요. 혹은 그 사람이 현재 사진을 보내주면서 나는 이런 건데 뭐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그럼 그 사진을 바꿔줘야 된다든지, 결국은 사용자가 현재 리퀘스트 시에 어떤 정보를 주고 그거에 기반을 해가지고 지금 당장 그 사용자를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 리퀘스트가 오면 리퀘스트가 온 시점에 어떠한 정보를 기반으로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는 정보들입니다. 위에 있는 거는 그냥 그 파일 서버라고 부르는 서버가 그냥 저장되어 있는 디스크 파일 중에 하나를 주면 되는 거지만, 여기엔 대부분 로직이 들어가죠. 로직이 들어가서 프로그램의 입력 파라미터를 받아서 그걸 기반으로 출력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HTTP가 하는 건 단순한 거예요. 파일을 주세요예요. 그것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파일을 가져오거나 혹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 다음에 그거에 맞도록, 그거에 기반해서 새로운 정보를 이때 다이나믹하게 만들어내거나,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봤을 때, 그럼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리퀘스트를 해서 리스폰스로 뭔가 파일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리스폰스라는 거가 어떻게 생겼을지 뚜껑을 한번 열어보면 실제로 이렇게 알파벳이 써 있어요. 네가 지금 요청을 해서 내가 너한테 주는 컨텐츠의 타입은 이미지야. 특별히 이미지라는 것은 추상적인 거라면 거기서 딱 정확하게 JPEG이라는 형태를 따르는 JPEG 포맷의 이미지야 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이 JPEG 이미지의 길이가 12984바이트다 라고 알려주고요. 12984바이트의 JPEG 파일을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리스폰스로 줍니다. 근데 하늘 아래 새로운 기술은 없어서 HTTP, HTML을 만든 팀 버나스 리비가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모든 걸 만들진 않았고요. 이렇게 내가 너에게 주는 정보의 형태는 이런 것인데 구체적인 포맷은 이러하고 사이즈는 이러하고 내용은 이래. 이거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냐면 이메일에. 이메일을 전달할 때 첨부 파일이 있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이메일은 이미지로 JPEG 파일에 12984바이트의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동물 그림이 들어간 파일이야. 이게 첨부 파일이야. 메일을 보낼 때에는 이런 정보들이 수록이 되고, 이런 것이 이제 마임이란 형태의 표준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전자메일, 인터넷 메일을 보내는데 어떤 목적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글자를 보낼 수도 있고 이미지를 보낼 수도 있고 동영상을 보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목적의 이메일을 전달하기 위한 확장판이에요. 확장판이라는 건 최초의 이메일은 글자 몇 개만 주고받았는데 첨부 파일은 뒤에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알파벳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뚜껑 까가지고 보면은 케이블 열어서 보면 보여요. 자, 그래서 심플하다는 건 뭡니까? TCP, UDP, IP를 생각을 하면 막 비트 처리를 했죠. 그때 제가 질문 드리니까 막 머리 아프다 그러고 막 여기저기다가 이건 무슨 수업이 뭐 앞반 면접도 아니고 뭐 이렇게 쓴 학생이 있던데, 결론적으로는 비트 단위 처리를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건데, 바이트예요, 바이트. 뚜껑 까면 다 보여요. 그래서 텍스트 레벨에서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형태의 마임으로 기존에 있었던 기술을 사용을 해서 파일을
스태틱 파일을, 다이나믹 파일을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주고받는 게 결국은 HTTP의 주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내가 파일을 주고받는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서버에게 어떤 파일을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기 위해서 서버에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URI라고 얘기를 해요. Uniform Resource Identifier.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을 해요. 무엇을? 리소스를. 리소스는 앞쪽에서 파일이라고 얘기했어요. 리소스는 Static Content, Dynamic Content인데 파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파일을 식별하는 거예요. 유니폼이라는 것은 어떠한 서버든 상관없어요. 어떤 컨텐츠든 상관없어요. 동일한 형태로 그 파일을 식별할 거예요. 크게 방법은 두 가지를 씁니다. URL과 URN. L이 로케이터, 위치를 나타내고요. N은 name, 이름을 나타내요. URN은 교수님 인생에서 본 적이 없고요. 현재 여러분들은 URL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URL이란 단어에 익숙한 거예요. Uniform Resource Locator. 주소창이라고 통상 여러분들은 얘기를 하는 게 URL 입력창이 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은 URL을 쓰고 있으니 URL이 뭐겠어요? www.naver.com/ 어쩌고 저쩌고 / 어쩌고 저쩌고 HTML. 이게 URL입니다. URL이 뭔지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내려가면 결국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달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무엇을 달라고 얘기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컴퓨터 안에 무엇을 식별할 수 있는 거는 파일 이름밖에 없는 걸 알아요. 바로 그게 URL이에요. 컴퓨터의 정보, 조닷 하드웨어가 되는 거고요. 그 조닷 하드웨어 컴퓨터의 루트 디렉토리의 스페셜스 디렉토리 밑에 soblade.zip 파일입니다. 그래요. 그냥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니크하게 그 컴퓨터를 식별하고 난 다음에 그 컴퓨터 안에 디렉토리 체계에 맞춰서 보는 것과 같이 어느 디렉토리 밑에 어느 디렉토리 밑에 어느 디렉토리, 이게 가장 기본적인 URL이에요. URL. 결국은 URI가 상위 개념으로 아이덴티파이를 해야 되는데 뭐 방법이 있나? 결국은 전통적인 컴퓨터 체계인 디렉토리에 파일 이름이 붙는 거를 하니 HTTP 리스폰스는 앞서에서 본 것처럼 이미지인데 zip 파일이고 뭐 사이즈는 8570이고 여기 있어요 라고 하지만 결국 이 파일을 우리가 지정하기 위해서 HTTP 리퀘스트에는 루트 디렉토리의 스페셜스의 soblade.zip라는 디렉토리와 파일 이름의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URL이라는 미명하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얘기 다 포함해서 HTTP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다시 한번 쳐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핵심적인 정보만 추출한 건데 HTTP 리퀘스트에는 명령이 있어요. 5가지가 있고 추후 설명할 거고요. get은 주세요예요. 내놔 이놈아. 무엇을? 루트의 스페셜스의 soblade.zip 파일을 줘. 프로토콜은 HTTP고 1.0이야. 올드 패션이네. 옛날 거네. 1.1을 써야지. 이 책이라면. HTTP 1.1로 너에게 이 파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야. 이게 이제 get 안에 들어가는 주요 명령이고요. 사실상 IP 어드레스와 TCP 포트 번호를 사용을 해서 웹서버를 잘 찾겠지만 여기에 내가 지금 이 정보를, 이 파일을 얻고자 하는 호스트, 서버는 www.hardware.com이다 라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왜 들어가냐면 여러분들이 네이버닷컴이나 KHU 경희대.com을 친다 그래서 네이버닷컴 컴퓨터가 한 대고 경희대 컴퓨터가 한 대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굉장히 많은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서 제로 메시지 큐에서도 앞쪽에서 우리가 티어가 3개 있었죠. 요구하는 자, 로드 밸런서가 있고 서버가 있고, 혹은 디스패처가 있어가지고 뒤쪽에 기능별로 서버가 있고, 결국은 수많은 서버들이 네이버닷컴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따라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적절한 서버를 찾아가니 보는 것과 같이 IP 어드레스만으로도 이 컴퓨터를 식별할 수 있으나 HTTP 리퀘스트에는 글자로 되어 있는 이렇게 서버의 이름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버야 여기에 이 파일을 줘. 이게 이제 HTTP 리퀘스트고요. 리스폰스에서는 앞쪽에서 봤었던 그 파일 자체에 대한 것과 정보가 있지만 오케이 영어로 써 있죠. 그리고는 HTTP 1.0으로 너에게
이 파일을 줄게 라고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HTTP 1.1을 사용을 해서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정보를 가져오는 행위를 합니다. 자, 게시 파일을 주세요라고 얘기한 거라 그러면 반대로 파일을 올릴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push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에 있는 파일을 지우고 싶어요. delete가 있고요. 뒤쪽에 예제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뭐 JSON이라든지 뭐 RESTful도 있는데 결국은 파일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얘기하면 함수 호출하는 겁니다. 함수 호출할 때 뭐 해야 돼요? 함수의 이름도 필요하지만 입력 파라미터 줘야 되죠? 파라미터를 주고 그 파라미터로 서버가 뭔가 원하는 일을 할 때 파일은 아니에요. 그럴 때 쓰는 것이 포스트 명령입니다. 간단한 데이터를 서버에게 전달을 하고요. 서버가 그것을 받아서 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주죠. 전통적으로 이런 거를 이제 서버 게이트웨이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지칭을 했는데 최근에는 뭐 게이트웨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진 않아요. 그냥 서버 어플리케이션. 따라서 포스트는 그냥 서버 쪽으로 입력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용도, 그로 인해서 서버가 작업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예제는 get과 포스트 중심으로 뒤쪽에 나올 거예요. get은 파일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기 위한 거고요. 포스트는 입력 파라미터를 전달해서 작업을 시키는 여러분들이 HTTP를 통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헤드는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고 뒷부분에서 나오면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앞쪽에서는 우리가 HTTP 리스폰스를 뭘 줬다? 원하는 거를 주면서 여기에 보면은 200OK가 있어요. 두 개가 동일해요. 200의 의미가 OK고요. OK를 숫자로 풀으면 200이에요. 리턴 값이죠, 리턴 값. OK가 쓰여져 있는 이유는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HTTP 리퀘스트와 리스폰스에 리퀘스트한 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직감적으로 사람이 볼 수 있어야죠. 그런 입장에서 OK라는 단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입장이라 그러면 OK를 또 우리가 나는 OK를 모르겠는데 나는 바이너리 숫자밖에 모르는데 또 그럼 열심히 또 그 리스트에서 뒤져가지고 또 OK에 상응하는 또 이거는 문제가 없다라는 바이너리 숫자 코드를 자꾸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OK는 사람을 위한 정보, OK와 1:1로 매칭이 되는 200을 사용하는 리턴 값이라고 보면 돼요. 리턴 값. 리퀘스트에 대한 리턴 값이 200으로서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흔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 404. 죽어라가 아니고 4가. 404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HTTP 리퀘스트에 대해서 리스폰스가 not found예요. 네가 리퀘스트로 요청한 그 파일이 그곳에 없어 라는 거예요. 서버 제대로 동작하고 있어요. 서버 제대로 동작하는 거고 그 파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파일이. 그리고 302는 아마 여러분들이 보지는 못했고 겪어보긴 했을 거예요. 접속을 했는데 잠깐 뭐가 화면이 반짝하고 뜬 다음에 열심히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화면이 새로 뜨고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이건 리다이렉트. 나 없으니 저로 가면 제가 너에게 그 파일을 줄 거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소프트웨어 융합개론이나 이성원 교수님의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에서 들을 수 있는 HTTP를 다시 한번 복습한 셈이고요. 이 이유는 이제부터 시작하는 뒷부분이 결국은 이 수업에서의 본론이 될 텐데 이 정도의 지식은 알아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해하고 들었던 사람이라면 다시 리마인드를 할 것. 그것도 우리가 소켓이나 제로 메시지 큐에서 한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강의 슬라이드를 이제 또 이어가기 전에 백문이불여일견.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그렇구나. 세상은 참 좋은 곳이여. 이런 복잡한 일들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돌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러면 직접 눈으로 교수님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성훈 교수님이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기분이 울적해서 헛소리를 할 수도 있으니 그렇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전에 한번 사전 검사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 크롬 브라우저를 개발자 모드로 전환할 건데 크롬 모드의 개발자 모드로 전환을 해보는 것을 제 수업을 들어서 한번 했던 간에 어땠던 간에 구경해봤거나 직접 해본 사람, 크롬 브라우저의 개발자 모드를 실행해본 사람, 채팅창에 동그라미 하나 올려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 아름답다. 4분의 1이네. 자, 그래요. 크롬 브라우저는 개발자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웹 서비스를 개발할 때에 가장 많이 쓰는 개발 도구가 뭐냐 그러면 비주얼 코드 에디터니까 많이 써요. 근데 그것을 실행하고 테스트할 때 가장 중요한 개발 환경은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이 점 3개를 찌르고 쭉 내려와서 도구 더보기를 보면 여기에는 이제 개발자 도구라는 게 있어요. 웹 브라우저를 사용을 해서 구경만 하지만 개발자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뭐가 많이 나와요. 자, 사이즈를 조금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나오고 여기서 주 수업의 내용이 네트워킹이니까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라는 걸 이제 선택을 해보면 아직은 아무것도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조금 화면을 줄일게요. 자, 이 상황에서 네이버닷컴 말고 네이버닷컴 하면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제 m.naver.com 하고 치면 보는 것과 같이 오른쪽으로도 뭐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왼쪽으로도 많이 나온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왼쪽과 오른쪽에 뭐가 많은 정보가 나오고 있는 거를 볼 수 있는데 개발자 모드라는 건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현재 네이버 사이트 이거 보시는 것과 같이 모바일 버전으로 우리가 지금 접속을 했죠. 모바일 버전의 네이버를 접속을 할 때 방금 전에 이론으로 설명을 했었던 그 내용들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에 지금 아무것도 없었다가 많이 생겼는데 다시 한번 리로드를 하면 쭉쭉쭉쭉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하나 이제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조금 불러줍시다.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좀 부르면 제일 첫 번째로 리퀘스트가 있어요. 68, 70으로 지금 또 올라갔는데 리퀘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리퀘스트라는 것은 무엇이냐? 왼쪽에 그냥 한 장의 그림처럼 보이는 이 화면, 사실상 이 화면을 구성하는 엘리먼트가 뭐예요? 아이콘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그림도 있고 막 여기 창도 있고 막 이렇죠? 이거 하나하나가 총 합쳐지면 87개가 있다는 겁니다. 87개고요. 실제로 이 87개를 실어 나르는데 방금 전에 리로드 이렇게 눌러가지고 숫자가 바뀌고 있죠? 방금의 리로드를 통해서 가져온 트래픽은 195KB. 195KB. 작아 보이죠? 작지 않아요. 원래는 7.2메가인데 이 컴퓨터에 네이버 사이트를 접속한 캐시가 있기 때문에 캐시, 즉 한 번 가져왔는데 바뀌지 않았으면 그대로 재사용한다. 이게 캐시예요. 결국은 이 이미지 같은 것들은 한 번 가져오면 일정 시간 동안 또다시 네이버 사이트에서 서버로부터 가져오지 않고 이 컴퓨터에 쟁겨뒀다가 다시 읽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7.2MB짜리인데 여러 번 내가 접속을 해서 이미 재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195KB 정도만 새로 가져온 겁니다. 신지원 학생 질문해요.
네, 저도 지금 네이버로 똑같이 해봤는데 저는 리퀘스트가 157개 정도 오거든요. 응. 그 이유는 교수님은 약간 좁게 화면을 접어서 그런 건가요? 엠네이버 맞아요? 네이버? 아, 전 그냥 네이버입니다. 그냥 네이버 해줄게. 이게 PC 기반 네이버. 쭉쭉 올라가죠? 이렇게 한 거지? 아, 예, 예. 응. 아, 이게 그러면 PC 기반 화면에, 네이버고, 예, 방금 전에 교수님이, 이거는 139 리퀘스트, 5.3MB고, 교수님이 했었던 건 이게 아니고, 네이버로 가면 모바일용 네이버. 아, 요게 이제 약간 7, 80개. 시간이 지나면은 이 리프레시 하느라고 몇 개씩 더 가져.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현재 64개, 11.2MB, 164KB 가져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뭐가 이렇게 64개나 들어가 있는지 보게 되면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가져온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앞쪽에서 강의 노트에서 뭐가 있었어요? 이미지인데 JPEG이다. 이미지인데 G 파일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요. 여기 딱 나오잖아. PNG도 이미지 파일이에요. 더블 클릭, 우리가 한번 더블 클릭해서 보러 갑시다. 열려라. 자,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할로라고 되어 있는 이 이미지. 다른 데는 투명 처리되어 있어가지고 오버레이 할 수 있는 건가 봐요. 얘가 앞쪽에서 우리가 봤었던 뉘이시냐? 첫 번째 모바일 언더바 16 포토도 PNG. 얘가 결국은 요 이미지인 거고요. 리퀘스트 리스폰스에 대한 정보는 헤더를 보면 나와요. 자, 그래서 URL이 얘는 어떻게 돼 있다? m.naver.com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있는 서버는 별도로 존재하는 거예요. naver.com 얼마나 많은 서버들이 있겠어? 여기는 s.pstatic.net의 스태틱의 월드와이드 웹 모바일 버전으로 되어 있는 8bit인데 2021년 10월 7일을 위한 것으로서 예지. 오늘에 맞춰서 어젯밤에 어떤 분이 작업하셨겠지. 그래서 get을 받았어요. 그리고 응답은 뭘 받았어요? 200. 오케이. 성공적으로 받은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돌렸으니 캐시에서 가져왔다고 써놨네. 그리고 IP 어드레스도 이 URL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리스폰스 가져왔던 헤더를 보게 되면 좀 더 상세하게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수업에서 얘기했던 것은 여기 있죠. 이 컨텐츠의 타입은 이미지며 PNG이고 랭스는 67KB. 딱 크네. 그죠? 언제 만들어졌고 최종 수정된 것은 언젠지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앞쪽에서 얘기했었던 것과 같이 아주 자세하게 get request에 의한 205K 리스폰스라는 거를 서머리로 보여줬고 그 하단에 리스폰스에 대한 상세 정보가 있으며 그 밑에 들어가면 리퀘스트에 대한 상세 정보도 일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브라우저는 크롬 브라우저다 라고 쓰여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 브라우저가 맥OS 기반의 크롬 브라우저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기타적인 이 크롬 브라우저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설명이 돼 있죠. m.naver.com이라고 쳐가지고 한 것은 제가 직접 모바일에 대한 브라우저를 읽어보겠다고 한 거고 통상적으로 이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가 맥OS다. 맥OS에서 돌아가는 크로미움이다. 이 정보를 가지고도 저쪽 서버 쪽에서 너는 맥OS인데 크롬이니까는 데스크탑용 보여주면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도 알려줄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PC 버전으로 할지 데스크탑 버전으로 할지 또 구분할 수 있는 요 단추가 있어요. 요 단추가 있어가지고 실제 개발자들은 요 단추를 통해서 PC 버전으로 리퀘스트 하거나 아니면은 그 안드로이드나 iOS 버전으로 하는 것들도 브라우저 상에서는 대부분 다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정보인 몇 개가 왔고 그 다음에 통상 오브젝트라 그래요. 몇 개 오브젝트가 왔고 리소스 현재 전송한 용량이 이러하며 그것이 원래는 캐시를 주지 않으면 이 정도가 되고 원인하는 거 여기 지금 내가 PNG를 봤는데 뭐 예를 들어 다른 PNG 요 그림이 이쁘게 생긴 것 같은데 한번 볼까? 뭐 이런 그림이네. 여기 있네. 여기 있죠? 에헤이.
이렇게 빨라. 성급해. 에헤이, 바뀌네. 자, 다시. 에이씨, 잘 맞춰줄게. 호랑이 찾자, 호랑이. 니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잘생긴 분들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점심어택. 점심어택이고, 여기가 온라인으로 즐기는 웰디페. 그러면 얘가 이건가? 맞네. 그쵸? 이렇게 다 이미지들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단추 하나 누르는 행위를 했을 때 얼마나 얘가 피땀 흘려가면서 많은 것을 가져오는지 알 수가 있고요. 전체 걸린 시간은 통상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초 단위로 돼 있어요. 여기 4.2분이라고 되어 있는 건 내가 지금 처음 가져온 다음에 계속 업데이트가 발생을 해서 이런 거고, 통상 이렇게 초 단위로 정보가 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리프레시해서 피니시도 보면 최초에 이제 요이 땅 하고 끝났을 때가 쭉쭉 날라오고 대충 한 8초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동작들 뭐 이런 거를 구분하면 뭐 2초, 3초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진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면에서 현재 이 사이트를 구성하는 요소들과 개수 얼마나 가져왔는지 각 개별적인 요소들까지 우리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를 보고, 이제 스크립트 이런 거를 또 누르면 뭐가 나오겠어요? 결국은 보는 것처럼 얘가 CSS, 아예 CSS를 찾아가지 뭐. 쭉 내려가서 CSS 있죠? CSS 누르면 이렇게 CSS 파일이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헤더 보면은 리퀘스트 URL에 의해서 가져온 거고, 개수로 205K이고 이렇게 사이즈들도 쭉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날라올 때 압축해서 했기 때문에 사이즈는 줄었고 푸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렸겠지. 그 다음에 뭐 기타적인 정보들도 볼 수 있는데, 이제 넘어가면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요구한 시점, 대기한 시점, 실제로 컨텐츠를 가져온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른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볼 건데, 여기 이제 워터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워터폴 보면은 왼쪽에서 시작을 하고 오른쪽으로 쭉 하나하나가 있을 때마다 늘어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HTTP 1.1은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80개가 현재 80개인데 80개가 보는 것과 같이 순차적으로 서버 쪽에서 전달이 돼요. 그래서 각 딱 누르면 첫 번째 거가 요때 이제 전송을 시작해서 요 정도 끝난 거. 그래서 이게 순서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리프레시를 한번 다시 누르면 제가 맨 왼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쭉 아래로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쭉 따라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따라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개가 일단 다 왔고요. 다시 한번 맨 처음부터 맨 끝까지 온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떤 게 먼저 왔고 그때 리퀘스트와 리스폰스의 값들은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정보를 보는 것과 같이 볼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를 봤어요. 근데 이제 엘리먼트를 보면 실제로 소스 코드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열어보면은 더 뎁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움직이면 왼쪽에 반전이 일어나는 이유는 왼쪽에 있는 것에서 오른쪽에 있는 코드 중에 현재 왼쪽에 영향을 주는, 즉 왼쪽에서 저렇게 되어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그 코드 때문에 이렇게 둘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콘솔은 여러 에러가 좀 일부 발생을 했나요? 방금 80개를 주고받는 상황 중에 이제 벌어진 문제들 뭐 이런 것들, 소스 코드는 방금 전에 되어 있던 거를 다시 모양을 이렇게 여럿으로 바꾼 거예요. 즉 네이버닷컴으로 우리가 가서 CSS와 자바스크립트와 인덱스를 가져오긴 했지만 우리가 아까 pstatic 여기서 이미지 가져온 거 봤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컴퓨터들이 연결이 되어 있구나. 컴퓨터 한 대에서 모든 정보를 다 제공을 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네이버닷컴으로는 HTTP 1.1로 접속을 한 거고 HTTP 1.1을 다시 네이버닷컴 서버가 pstatic net으로 줄 수도 있고,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설명할 제로 메시지 큐나 다음 수업에 설명할 gRPC 같은 스킴으로 자신들만의 기법을 쓸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직접 뭐 이 수업에서 막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시키지는 않지만 구상과 몽상과 이런 거를 해가면서 아 이런 기술은 이런 데 쓰고 저런 기술은 저런 데 쓰는 거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좋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우리 화면 봤고 옆으로 이제 퍼포먼스, 컴퓨터 메모리에 대한 거, 어플리케이션의 특징 여기 보면 막 데이터베이스도 나오고 그러지. 자바스크립트로 복잡하게 짜면 여기서 걸리는 게 많을 거예요. 뭐 보안,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바스크립트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실제로 여기서 자바스크립트를 칠 수 있어요. 1 플러스 1은 2 딱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더 추가적인 기능을 원하면 more tools에 가면 보는 것과 같이 좀 더 다양한 기능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HTTP 1.1을 여러분들에게 프로그램 개발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할 건데 개발한 HTTP 1.1 서버 혹은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여러 개예요. 그 여러 방법 중에 가장 샘플하고 가장 단순하지만 나름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게 브라우저의 개발자 모드를 키는 겁니다. 지금 보여준 거는 이제 크롬 브라우저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가 뭐냐에 따라서 또 여러 쓸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웹 서비스를 가장 먼저 만들고 먼저 구현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질라 그리고 파이어폭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를 띄우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스타트 메뉴죠.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다시 가서 범하는 도구라는 게 있고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여기 마찬가지로 웹 개발자 도구가 있어요. 그 외에도 파이어폭스는 더 많은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원격 디버깅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웹 개발자 모드를 키면 파이어폭스는 전통적으로 아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naver.com 치게 되면 보는 것과 같이 비슷하죠. 205K get 명령을 줘서 이 서버에서 205K 응답을 받았는데 이 파일을 가져온 거고 여기 타입 나오고 사이즈 나오고 보는 것과 같이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으로 쫙 이거는 뒤집어졌네. 그쵸? 왼쪽 끝에서 시간이 지나면 오른쪽 끝으로 계속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파이어폭스에서 제공하는 거고 웨일도 여러분도 혹시 웨일 브라우저 쓰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네. 네이버의 웨일은 어떤 걸로 만들어졌다? 기본적으로 크롬 브라우저 베이스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웨일도 한번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웨일 브라우저는 이렇게 웨일이 이쁘기는 해요. 수업 시간에 제가 화면 띄워놓을 때 웨일 브라우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기타 메뉴 그리고 고급 기능 여기 또 고급으로 가야 돼. 여러분들은 고급인이야. 훌륭하네. 그러면 거의 크롬을 가져와서 그런지 크롬 브라우저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또 개발자 모드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크롬 브라우저 자체가 이렇게 훌륭한 개발 도구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뒷부분에서 HTTP 서버나 프로그램을 짤 건데 뭐 강의 노트 안에서도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를 확인할 때 쓸 수 있는 도구로 이 브라우저를 얘기할 수 있고요. 사파리는 있어요. 사파리는 이런 기능이 있고 인터넷 익스플로어는 미안한데 난 윈도우즈를 쓰지 않아.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집에 있는 윈도우즈 컴퓨터가 지금 1.1로 11 버전으로 열심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서 집에 가서 한번 보고 쓸까 생각 중인데 아무튼 인터넷 익스플로어나 엣지도 있을 거예요. 없을 리가 없어. 사파리나 이런 데서 다 제공하는데. 그래서 한번 보면 될 겁니다. 따라서 서버 HTTP 1.1 이후 2.0 이후 2 그 다음에 이후 3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서버를 테스트하기 위한 용도로 프로그램을 직접 짤 수도 있어요. 그것도 설명을 할 텐데 이 브라우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했고요. 우리 10분 쉬어서 2시 55분에 수업 재개하면서 강의 노트 10페이지부터 다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